부모님 세대는 쉽게 집을 샀다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월세조차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주거 문제는 이렇게까지 악화된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누가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과연 멈출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집이라는 게 그저 생활 공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였죠. 과시용도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주택 가격은 보통 사람의 연봉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까지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 제도 덕분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가격 중간값이 가구 소득 중간값의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비용이 높은 대도시로 가면 8배를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죠. 더 중요한 건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에서 수익 창출 도구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렴하게 집을 산 기성세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일부는 이제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죠. 사람들이 집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 주택들은 더 고급스럽게 지어지는데 그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반면 작고 저렴한 시작용 주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박한 보금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서 보유하다가 되팔아 돈을 버는 상품이 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보통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맞는데 주택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사람들이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부동산은 구매자가 줄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용도지역제 때문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위위시티라는 가상의 도시가 10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정부는 이걸 나눠서 26에이커는 주거용으로, 26에이커는 상업 및 사무용으로, 26에이커는 공장용으로, 나머지 26에이커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죠. 문제는 행정부가 이걸 제대로 계획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인구가 늘거나 주택 수요가 증가해도 규정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구역에서는 아예 아파트나 작은 주택 건설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높게 유지되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어도 개발업자들이 바로 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땅을 들고 있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토지 사재기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어서 더 비싸게 팔려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건축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건설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허가 문제로 지연되거나 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날씨가 안 좋아도 공사가 멈춰요.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땅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서 프로젝트가 아예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쯤 지어진 유령 건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는다 해도 대부분 크고 고급스러운 주택을 선택하는데 그게 훨씬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좀비하우스 현상이에요. 네, 어떤 집들은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는 빈 채로 두면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죠. 이런 걸 좀비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주택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옛날에 방을 빌렸다면 집주인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부부이거나
집이 하나 더 있는 누군가였죠. 만화 미스터 빈에서 나오는 것처럼 투덜대는 여자 집주인 밑에 사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요즘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자기 집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도시에서 집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인 경우가 흔합니다. 블랙스톤이나 인비테이션 홈스 같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제 수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10만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집에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죠. 그래서 주택 구매자가 줄어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주택 소유자들도 이런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의 약 26% 정도가 투자자들이 구매하는데 여기에는 대기업들도 포함되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가정과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투자자나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많이 임대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더 나쁜 건 일부 주택이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집이나 아파트를 며칠 또는 그 이상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호텔 같은 거죠. 예산이 적은 여행자들, 특히 단체 여행객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호텔과 달리 한 공간에 여러 명이 묵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에어비앤비가 너무 많아지면 지역 주민들이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점이에요. 그 집들이 실제로 거기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니까요. 최근 뉴스를 보셨다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은 집이 에어비앤비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쫓겨나고 주택난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집을 살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면 누군가는 아마 당신 탓이라고 할 겁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사 먹지 말라거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배제되는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실은 집값이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에요. 매달 열심히 저축해도 집값은 저축액보다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정치인들이 도우려고 할 때도 종종 역효과가 나타나죠. 세금 감면이나 첫 주택 구매자 보너스 같은 걸 제공하는데 듣기엔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요만 늘릴 뿐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게 되죠. 한편 시스템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새로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표를 던지는데 자기 집 가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자녀들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건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이죠. 주택담보대출 문제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대출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주택융자를 받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해도 목표는 계속 멀어져요. 집값과 임대료가 계속 오르니까요. 대도시의 세입자들은 소득의 37%에서 47% 정도를 임대료로 쓰는데 권장 비율인 30%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도 높은 월납 입금과 오르는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죠.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고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가치세라는 개념입니다. 땅과 건물에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신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대저택이든 오두막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유자들이 빈 땅을 그냥 놔두고 가격 상승만 기다리는 대신 건축하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용도지역제 개혁입니다. 규정을 바꿔서 아파트나 소형 주택 같은 걸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걸 금지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끝내거나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전히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택수를 줄이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걸 벌써 시행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약 67%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높은 비율이죠. 그 말은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거라는 뜻이고 여기엔 유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집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수 있거든요. 은행은 집 가치가 아니라 대출 금액에 관심을 두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시스템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20년에는 신규 단독주택 판매의 약 42% 정도가 30만 달러 이하였어요. 2024년이 되자 그 비율이 지역에 따라 18%에서 2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렴한 신축 주택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임대가 한 세대 전체에게 기본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을 갖는 건 꿈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꿈꾸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론을 내려볼까요?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됐을까요? 단순히 높은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해요. 집은 원래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자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죠. 가격은 의도적으로 밀어 올려지고 공급은 억제되며 대형 투자자들이 일반 가정이 기회를 잡기도 전에 주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 진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